여러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를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는 낯선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기적과 감동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순간 모두가 포기하고 돌아섰던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서 시작된 한 편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세계 최정예라 불리는 미국의 구조팀도 첨단 장비로 무장한 독일의 기술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다. 생존 신호가 없다. 추가 붕괴 위험이 너무 크다. 베테랑 구조대원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절망적인 평가는 곧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타전되었습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몇 시간이나 지났고 이제 남은 것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다른 나라의 깃발이 철수하던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떠나는 그 지옥의 한복판으로 태극기 하나만을 붙인 한 팀이 묵묵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고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계산이나 공포가 아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처절한 사명감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외신 기자는 의아함에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은 대체 누구인가? 왜 모두가 떠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가슴 아픈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미는 작은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해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기계가 아닌 인간의 의지로 계산이 아닌 뜨거운 인류애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움을 받던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대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는지에 대한 감동의 기록입니다. 때는 1953년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한반도.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그 시절 굶주림과 추위에 떨던 우리에게 세계 각국은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보내온 낡은 옷가지와 한 줌의 밀가루는 당시 우리에겐 생명의 동아줄과도 같았지요. 한 장의 흑백 사진 속 낡은 미군 트럭에서 나누어주는 구호품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아이들의 공허한 눈망울. 그것이 바로 반세기 전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4년 세계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비극에 직면합니다. 남아시아를 덮친 끔찍한 쓰나미는 수십만 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구호팀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과거에 받았던 도움을 온전히 되갚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성금을 모으고 구호물품을 보냈지만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전문적으로 활약할 국가 차원의 통합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국제사회의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 기사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바로 그 부끄러움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고 도움만 받는 나라로 남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되갚을 때가 왔다.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9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나의 법안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엄숙하게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이것은 단순한 법 제정이 아니었습니다. 반세기 전 잿더미 속에서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지구촌의 아픔을 가장 먼저 달려가 닦아주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위대한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법을 근간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구호팀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코리아 디제스터 릴리프 팀, 즉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특정 기관에만 소속된 조직도 아닙니다. KDRT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휘 아래 국가가 가진 최고의 역량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진 그야말로 국가대표 어벤져스 팀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화염과 붕괴 현장에서 수십 년간 뼈가 굵은 소방청 119 국제구조대의 베테랑들. 수실에서 생사를 다투던 국립중앙의료원의 천재외상 외과 의사들. 전 세계 구호 물류를 꿰뚫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유능한 전문가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 지휘하는 외교부의 엘리트들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라 불리는 이들이 재난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즉시 하나의 팀으로 뭉쳐
태극기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세계를 향해 띄울 희망의 배를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들의 탄생을 기다렸다는 듯이 전 세계는 거대한 비극들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시작으로 IT의 처참한 붕괴 현장, 필리핀을 핥히고 간 태풍 하이엔, 그리고 라오스댐 붕괴의 절망적인 흙탕물 속까지. KDRT는 부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매번 불가능의 현장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며 코리아라는 이름에 신뢰와 희망이라는 수식어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진 빚을 갚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아픔을 보듬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위대한 팀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혹독하고 거대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재난을 뛰어넘는 최악의 비극, 그 거대한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스입니다. 독일 연방기술구호대 THW 소속으로 20년 넘게 전 세계의 재난 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구조팀장입니다. IT의 무너진 시장, 네팔의 산사태,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지옥이라 불리는 곳은 모두 경험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우리 팀 THW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와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구조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생존 확률, 붕괴 위험도, 투입 자원 대비 효율. 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가장 이성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만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지난 20년간 굳게 믿어왔습니다. 감상주의는 구조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니까요. 2023년 2월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현장보다도 참혹하다는 것을. 위성 지도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가루가 되어 있었고 영하의 칼바람은 생존의 가능성을 매분 매초 얼려버리고 있었습니다. 국제구호팀 캠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지만 눈빛 속에서는 절망이 번져나가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팀의 베테랑 지휘관이 제게 다가와 말했죠. 클라우스, 신의 가호가 있기를.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우리는 첨단 음향 탐지기와 구조견, 열화상 드론까지 총동원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기적적으로 몇몇 생존자를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구조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자 생존 신호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데이터는 냉정하고 명확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생존자 수색에서 시신 수습 단계로 전환해야 할 때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만큼 희생자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다른 유럽 팀들도 우리와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프지만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어진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코리아에서 온 한 팀이 우리 캠프 옆에 베이스를 차렸습니다. 118명이라는 단일 파견팀으로는 이례적인 규모였죠. 솔직히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팀이 수색의 한계를 느끼고 철수를 고려하는 시점에 저렇게 대규모로 온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판단일까? 그들은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의 사투로 이미 번아웃 상태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저 갓 현장에 도착해 의욕만 앞서는 신참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도착과 동시에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곧바로 잔해 더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첨단 장비가 탐지한 특정 지점 포인트 오브 인트러스트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작업했지만 그들은 무너진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다루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그들의 지휘관에게 다가가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휘관, 우리 데이터에 따르면 당신들이 작업하는 구역의 생존 확률은 0.1% 미만입니다. 하지만 이쪽 구역은 2%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원을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국팀 지휘관은 제 태블릿에 떠있는 데이터를 잠시 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조언에 감사합니다, 클라우스. 하지만 저희에게는 0.1%가 0%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습니다. 고집불통이군. 곧 현실을 깨닫게 되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갑자기 모든 중장비를 멈추고 한 대원이 외쳤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조용. 모두 조용.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 굉음으로 가득했던 현장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장비의 전원을 내리고 방진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귀를 차가운 콘크리트 더미에 바싹 갖다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건 원시적인 방법 아닌가? 우리 음향 탐지기가 잡아내지 못한 소리를 인간의 귀로 어떻게 듣는단 말인가? 저건 과학이 아니라 기도에 가까운 행위였다. 하지만 잠시 후 한 대원이 손을 번쩍 들었고 그들이 가리킨 곳에서 거짓말처럼 생존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아닌 인간의 청력과 감각,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기적을 찾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데이터와 확률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낮 없는 작업에 그들은 지쳐 쓰러질 법도 했지만 교대로 잠시 눈을 붙일 뿐 아무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문 굴착기 기사를 기다리는 대신 구조대원들이 직접 포클레인 조종석에 올라 위태로운 잔해를 파헤쳤습니다. 그 모습은 구조가 아니라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건 사투처럼 보였습니다. 압권은 지진 발생 200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생존자를 극적으로 구조한 뒤 한 한국 대원이 탈진하여 의료 텐트에서 링거를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원들도 그들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옆 구역에서 또 다른 생존 신호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뽑아 던지고는 다시 방화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를 치료하던 한국인 의사조차 말리지 않고 그저 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우리 독일 대원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것은 우리의 매뉴얼에는 없는 행동입니다. 저것은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저렇게까지 싸우는가? 그날 밤 저는 제 텐트 안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조를 일잡으로써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구조를 전쟁어처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받는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첨단 장비와 합리적인 시스템은 너무나도 차갑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안타키아의 잿더미 속에서 대한민국 KDRT는 저의 20년 구조대원 인생의 모든 상식과 자부심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진정한 인류애란 무엇인가라는 데이터로는 절대 답할 수 없는 뜨거운 질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튀르키에서 한국인들은 세계 각국의 구조대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튀르키예의 여독을 채 풀기도 전에 우리 구도대원들은 또 엄청난 비극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크입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에서 25년간 하마와 싸운 베테랑 소방관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불을 읽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바람의 방향, 숲의 건조 상태, 지형의 경사. 저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불길이 어디로 향할지, 얼마나 거세질지를 예측합니다. 불은 생물과 같아서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길을 예측하고 달래며 그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제가 25년간 생존하며 배운 철칙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캐나다는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남한 면적을 다 태우고도 남을 정도의 불길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 세계의 소방관들이 캐나다로 집결했습니다. 하지만 광활한 대지에서 수백 개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타오르는 상황은 마치 거대한 용광로에 물 몇 바가지를 붓는 것처럼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소방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기적을 만들었다는 바로 그 팀이었죠. 솔직히 말해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진 구조와 산불 진화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것과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화마의 기세를 꺾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더군다나 그들은 지진 현장에서의 사투로 이미 번아웃 상태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퀘벡주에 도착한 그들의 첫인상은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피로가 역력한 얼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걸음걸이.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우리 미국 팀과 함께 배정된 라벨-시르-케 비용 지역은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축구장 6만 개 크기의 숲이 이미 잿더미로 변했고 불길은 인근 마을을 향해 무섭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작전 회의에서 저는 데이터에 기반한 저의 분석을 설명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곧 바뀝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6시간 안에 불길이 마을 어귀의 방어선을 넘을 겁니다. 우리는 방어선을 포기하고 EKMD의 새로운 저지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게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제 분석에 다른 나라 팀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후퇴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최선이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던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지도를 보고 있던 한국팀 지휘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3시간 안에 저 불길의 심장부로 들어가 맞불을 놓겠습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맞불 작전? 저 예측 불가능한 불길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간다고? 저건 자살행위였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원들을 모두 죽일 셈입니까? 그러자 한국 지휘관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바뀌기 전 딱 30분. 골짜기에서 바람이 정체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노릴 겁니다. 당신들의 데이터에는 없는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읽어낸 바람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화복을 입은 그들의 등에는 물펌프 대신 맞불을 놓기 위한 점화 장비와 벌목용 전기톱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전기에서 그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조. 전방 100m 전진. 벌목조는 좌측 나무를 모두 베어내. 퇴로를 확보한다. 바람이 거세진다. 점화조 지금이다. 불을 붙여. 악. 대원 한 명 고립. 2조 즉시 연막탄 터트리고 진입해서 구해내. 그들의 무전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의 힘을 역이용해 더 거대한 불로 작은 불을 집어삼키게 만드는 그야말로 불과 싸워 이기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거짓말처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놓은 맞불이 거대한 방아선을 만들어냈고 마을을 향해 달려들던 거대한 화마는 그 앞에서 힘을 잃고 사그라들었습니다. 검은 재로 뒤덮인 채 돌아온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 젊은 대원은 헬멧을 벗어 던지며 외쳤습니다. 시발 또 해냈네 우리가. 그제야 그들의 얼굴에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팀 지휘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도 않습니까? 그는 검게 그을린 얼굴로 저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저희 뒤에는 저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무너진 건물 아래, 이곳에서는 저 불길 너머에. 그걸 생각하면 두려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힘은 최첨단 장비나 뛰어난 데이터 분석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철 같은 의지. 그것이 바로 코리아라는 이름의 팀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날 캐나다의 숲에서 저는 불이 아닌 사람에게서 진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캐나다의 불길이 잡히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다시 일상적인 화재와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날 캐나다의 숲에서 검은 재를 뒤집어 쓴 채 돌아오던 한국 대원들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두려워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던 그 지휘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간 화마와 싸운 베테랑으로서 저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제 경험과 노하우는 그저 기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닌 무언가 다른 차원의 힘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꼭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 소방관으로서의 제 남은 인생이 계속 공허할 것만 같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는 캐나다 현장에서 저를 압도했던 바로 그 한국팀 지휘관과 화상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본 그는 캐나다에서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십시오. 당신들을 움직이게 한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애국심? 아니면 특별한 훈련이라도 받는 겁니까? 튀르키예에서부터 캐나다까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당신들의 그 힘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사무실 책장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카메라 앞으로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낡은 트럭이 나누어주는 구호품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깡마른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953년 모든 것이 멈춰버린 땅,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이크, 당신 눈에는 이 아이들이 무엇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빵 조각? 담요 한 장?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이 지옥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어떤 불길보다도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줄 속에 배고픔에 울고 있던 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받은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내민 그 따뜻한 손길이 자신을 살렸다고. 그리고 그 도움을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되갚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구조대원들 대부분은 바로 저 사진 속 아이들의 아들이고 손자들입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낡은 사진 한 장이 제 가슴을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우리는 튀르키예의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캐나다의 불길 너머에서 바로 저 사진 속 굶주렸던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1분 1초라도 더 빨리 달려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해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세상이 우리를 기억해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불을 끄거나 건물을 들어 올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아버지 세대가 세상에 진 빚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희망을 되갚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원조나 인도주의적 활동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하고도 처절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소방서 대원들에게 캐나다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흑백 사진을 복사해서 나눠주었죠. 한 젊은 대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대장님, 그럼 저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불을 끄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저 사진 속에 담긴 약속이다. 누군가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겠다는 약속.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온몸으로 증명해낸 바로 그 약속 말이다. 이제 세상은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라고만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절망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희망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위대한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아픔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국인 지휘관과의 화상통화 이후 제 세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저는 불을 끄는 기술을 연마해왔지만 그들은 제게 불을 왜 꺼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제 소방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뜻밖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주최하는 세계 재난대응 컨퍼런스의 특별 연사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주제는 캐나다 산불 진화의 교훈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이야기는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 뉴욕의 유엔 총회장은 전 세계 각국의 구조대, 소방대, 의료팀 대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현장에서 사선을 넘어온 자부심 강한 베테랑들이었죠. 그리고 객석 한편에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의 먼지와 캐나다의 재를 씻어낸 바로 그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KDRT 팀이었습니다. 제 연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불길 속에서 제가 목격했던 한국팀의 말도 안 되는 작전과 그 힘의 근원이 되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는 특별 공로상 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수상자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호명되었습니다. 단상 위로 캐나다에서 저와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지휘관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받아드는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담긴 바로 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총회장 대형 스크린의 잿더미 속 아이들의 모습이 비치자 장내는 다시 숙연해졌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세상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의 구조기술을 가진 팀도 아닐지 모릅니다. 저희는 다만 빚을 갚는 사람들입니다. 70년 전 세상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있던 저희에게 아무런 데가 없이 희망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이들이 보내준 그 희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튀르키예의 잔해 속에서 한 사람의 손이라도 더 잡으려 하고 캐나다의 불길 속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70년 전 저희의 아버지들이 받았던 그 희망의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구조활동은 과거에 저희가 받았던 위대한 인류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이상은 저희가 아니라 70년 전 절망의 땅에 희망을 심어주었던 이름 모를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국적과 인종을 넘어 전 세계의 모든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향해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경쟁 상대에 대한 예의나 영웅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위대한 약속의 계승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제 사무실 가장 잘 보이는 벽에는 이제 그 흑백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소방서에 새로 들어온 젊은 신입대원이 제게 사진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장님, 이 낡은 사진은 무엇입니까? 저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의 숲에서 그리고 유엔의 연설장에서 들었던 그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말이 다 우리가 왜 이 힘든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란다. 이것은 한 나라의 역사를 넘어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야.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그들은 재난 현장에서 사람만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잊혀가던 희망과 연대의 가치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잿더미 위에서 피어올린 이 위대한 약속은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져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을 영원히 밝혀줄 것입니다.